네,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함께 공부할 최돈호라고 합니다. 자, 먼저 변액보험 판매관리사에 대한 기본적인 트렌드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한 1년 정도 출제된 걸 쭉 봤을 때 저희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1장은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2장이 이제 생명보험에 대한 이해, 3장이 변액보험의 이해, 그리고 4장이 이제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인데요.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중에 상식문제 2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3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보통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장하고 4장에서 각각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그리고 20문제 정도가 3장에 집중돼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OX 문제는 이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1장과 2장에서 1문제, 그리고 3장에서 2문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은 3장, 우리 변액보험의 이해가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항수로 봤을 때는 이제 1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저랑 같이 공부할 이런 과정은 핵심 요약 과정이라 해서 기본서를 가지고 차근차근 쭉 설명해 드리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시험에 대비를 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좀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기본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충실하게 반복적으로 좀 학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강의 안에 보시면 제가 이제 별표를 표시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1개부터 3개까지 별표가 있는데 이 별표는 중요하다라는 개념보다 직전 1년 동안 출제되었던 비중을 가지고 저희가 별표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별표가 1개짜리는 가끔가다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들 제가 언급을 좀 드릴 거고요. 별표가 3개짜리는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다만 직전 1년간 뭐 출제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출제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도보다는 빈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유형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출제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랑 먼저 첫 번째 공부하실 과목은 1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의 이해라는 과목이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과목인데요. 총 7개 차시로 나누어서 금융과 금융시장 2차시, 그리고 주식시장의 이해 2차시, 채권시장의 이해 2차시,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세금 1차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첫 번째로 공부하실 부분은 금융과 금융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이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자금이 융통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자금이 융통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자금이 부족한 사람과 자금이 여유가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연결을 해서 부족한 사람은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운용을 하면서 수익을 얻고,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자금 조달과 운용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을 우리가 금융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시장은 실제로 존재하는 조직화된 장소일 수도 있고요. 또 비조직화된, 예를 들면 뭐 모바일로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뭐 다양한 어떤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 또는 비조직화된 장소라고 이해하시고, 예전에 OX 문제로 금융시장은 조직화된 장소만 의미한다,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 또는 비조직화된 장소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에 보면 이제 직접 금융, 간접 금융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간혹 출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금을 조달할 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식 같은 것이죠. 제가 예를 들면 여유자금이 있어서 뭐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러면 저는 제 돈을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누구에게 투자했는지 정확히 아는 거죠. 저는 삼성전자에 투자한 거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제가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이 누구 건지 정확히 알아요. 왜 아냐면 그분은 주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인식하면서 거래하는, 그래서 거래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가 지게 되고요. 이런 주식
채권 이런 직접 금융상품들이 거래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증권회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직접 금융은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자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가 어렵죠. 제가 여유가 있는데 자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탐색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은행이 될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1년에 3% 이자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여유가 있으시면 3%가 적정하면 투자해 주시면 되는 거죠. 돈 빌리는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돈 빌려주세요. 그럼 은행에서는 돈 빌리고 싶은 사람 오세요. 5% 이자만 내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유 있는 사람은 3% 이자를 받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부족한 사람은 5% 이자를 내고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격이 잘 맞으면 거래 자금 융통은 이루어진 것이고 은행은 3%와 5% 예대 마진을 수수료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중요한 건 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거꾸로 자금을 빌린 사람도 누구 돈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중간에 은행으로부터 거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 주체는 그 거래 금융기관 은행이 지게 되고요. 서로 간에 모르기 때문에 간접금융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은행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시험 문제에 조금씩 바꿔서 지문으로 내는 형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할들을, 이런 이제 금융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곳, 이걸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정보와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자금을 원활하게 유통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기관들을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의 기능 6개가 있는데요. 금융시장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출제가 되게 되면 제가 제목만 지금 빨갛게 표시를 해드렸는데 다음 중 금융시장의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금융기관의 역할이 나오거든요. 금융기관의 역할에 뭐가 있냐면 지급결제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역할이 있는데 그거하고 섞어가지고 금융기관의 역할인지 아니면 금융시장의 기능인지 찾아내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OX 문제나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할 때 지문을 바꿔서 많이 내고 있고요. 그때 많이 나오는 것이 여기 유동성에 대한 부분, 거래 비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유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금 중개 기능이 있죠. 자금 중개 기능은 남는 사람과 부족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두 번째 금융자산의 가격을 결정하죠. 아까 제가 여유자금이 있었어요. 은행이 저한테 돈 빌려주시면 제가 운영해 드릴게요. 그때 제시한 가격이 뭐였어요? 제가 3% 드릴게요. 돈 필요한 사람은 5% 내시면 빌려줄게요. 결국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자율 같은 것들을 가격 결정의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고 세 번째 유동성인데요. 예, 시험 문제에는 뭐가 나오냐면 유동성이라는 것 자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산을 손실 없이 무조건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보험상품도 가서 해지하면 바로 현금화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보험상품을 유동성이 높다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은 손실 없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지문으로 놓고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 1번 유동성, 2번 안정성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동성에 대한 정의 자체 기억하시고요. 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유동성을 제공해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이 높아지면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돈이 묶이지 않죠. 그 돈이 묶이는 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유동성 프리미엄은 하락할 거고요. 그러면 자금을 차입할 때 비용은 감소하겠죠. 그만큼 프리미엄을 덜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거래 비용의 절감인데요. 이 거래 비용 같은 경우도 시험에 유동성과 마찬가지로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두 가지의 비용이 있는데 첫 번째 탐색 비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찾는다거나 부족한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을 찾는다거나 거래 상대방을 찾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걸 우리가 탐색 비용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정보 비용.
다양한 금융 상품이나 다양한 어떤 투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걸 정보 비용이라고 하는데, 금융 시장이 형성이 돼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탐색 비용, 정보 비용 모두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위험 관리를 금융 시장에서 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 상품,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위험도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 다양한 금융거래 기회를 제공하고요. 금융시장을 감시하고 평가해서 정부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시장을 규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개의 제목 잘 기억하시고요. 특히 유동성, 거래비용 절감, 요거는 거래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시장의 유형이에요. 금융시장의 유형은 별 3개. 그래서 지금 앞에 우리 챕터 1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이에요. 요 표 자체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얘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해서 요걸 바꾸어서 시험 문제를 낸다거나, 아니면 OX 문제라든지 지문을 통해서 뭐 단기 금융시장은 유동성이 높다 또는 뭐 낮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맞는 거 틀리는 거 고르는 형태, 이런 형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크게 만기에 따라서 1년 미만의 단기 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 이걸 우리가 단기 금융시장으로 구분하고요. 1년 이상의 장기 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 이걸 우리가 장기 금융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을 우리가 흔히 자금시장 또는 화폐시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금, 화폐 전부 다 돈이죠. 돈은 영어로 money가 되겠고요. 시장은 뭐예요? 마켓.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을 머니 마켓이라고 하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금융상품 중에 MMF라는 거 있죠? 이 MMF는 펀드예요. 어디에 투자하는 펀드냐면 머니 마켓, 단기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장기 금융시장은 우리가 자본시장이라 그래요. 우리 뭐 자본시장법 이런 얘기 하는데, 자본은 영어로 캐피탈, 시장은 마켓. 그래서 장기 금융시장은 캐피탈 마켓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거래 규모는 단기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주로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래 규모가 대규모예요. 그런데 장기 금융시장은 뭐 주식, 채권, 소액으로 많이 거래해 보셨죠? 그러니까 거래 규모는 소규모다. 그래서 대규모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유동성. 유동성은 뭐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죠. 단기 시장은 만기가 짧으니까 돈이 묶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유동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 장기 시장 같은 경우는 거꾸로 돈이 많이 묶일 거니까 유동성이 낮다. 그래서 유동성 높다 기억하시고,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건 가격 변동폭이에요. 금리가 변화할 때 가격의 변동이 누가 더 크냐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고 나중에 채권에 가서 공부하실 때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보면, 자, 금리가 1% 움직였다. 그러면 단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1년보다 짧잖아요. 예를 들면 3개월이다. 그럼 금리 1%에 대해서 3개월 정도 가격의 변동분이 생겨요. 근데 장기 금융시장이다. 3년이다. 그러면 3개월 변동하는 거하고 3년 변동하는 거하고 누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3년 변동하는 게 크겠죠. 그래서 금리의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은 단기 시장은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 시장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단기 시장과 장기 시장 비교를 하는 문제가 나올 때 지문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폭은 장기 시장이 높다 기억해 두시고요. 금리 수준은 이것도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1년짜리 예금, 3년짜리 예금, 5년짜리 예금이 있다. 누가 이자가 제일 많아요? 당연히 5년짜리가 이자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금리 수준, 이익의 수준은 단기일수록 낮을 거고요. 기간이 길수록 높다.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 이자율은 높지만 그만큼 돈이 많이 묶이고 채무 불이행 같은 위험은 커질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해당되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쫙 나열이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바로 뒤에 저랑 같이 하나씩 보실 거고요. 시험 문제 이것도 나와요. 예를 들어 단기 시장에서 많이 운용되는 상품은 이거다. 맞았냐 틀렸냐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여기서는 각각의 상품 내용보다는 이게 단기 상품이냐 장기 시장 상품이냐 이걸 구별하는 게 중요해서
이 뒤에 보면 장기 상품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걸 다 외우는 것보다는 세 가지를 외우는 것이 편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권, 주식, 자산 유동화 증권은 장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콜이라고 하는 시장이에요. 콜 시장은 뭐냐면 금융기관끼리 운용을 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자금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융기관들끼리 급할 때 자금을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이런 시장을 우리가 콜 시장이라 그래요. 우리 콜은 영어로 뭐냐면 부르다, 전화하다. 그러니까 전화로 야, 니는 돈 좀 있냐? 좀 빌려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빌려주는 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콜머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빌리는 건 대출이잖아요. 대출이 영어로 론이거든요. 요걸 콜론이라고 하고요. 요 사이에서 거래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콜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기관 간의 초단기 자금시장을 의미하고요. 최장 만기는 초단기니까 90일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콜의 99%는 다 하루짜리, 만기가 하루짜리인 이길물 거래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여러 개의 상품이 나열이 돼요. 그럼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해서 각각의 상품들을 지문으로 쭉 연결해서 잘못 설명한 거, 잘못 짝지은 거 이런 걸 찾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정의를 써주고 박스 안에 넣어놓고 얘는 누구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어떤 상품 이름이 딱 나오면 아, 얘는 어떤 성격의 상품,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고, 중요한 지문들, 예를 들면 콜 그러면 이길물 거래가 대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환매 조건부 채권인데요. 영어로 우리가 RP라고 해요. 요 purchase가 뭐냐면 매수하다, 사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repurchase면 다시 사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환매, 다시 환자, 살 매자, 또는 다시 환자, 팔 매자니까 어떤 상품을 팔았는데 그거를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사거나 파는 걸 조건을 붙여서 파는,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동일 채권을 다시 매도를 조건으로 거래되는 시장, 이걸 우리가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20년짜리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 이거 20년짜리 금리 되게 높은 국채예요. 사세요. 나라에서 발행한 거예요. 20년짜리를 사기 쉽지 않죠.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6개월 단위로 쪼개 파는 거죠. 이거 사세요. 6개월 뒤에 제가 다시 사드릴게요. 그럼 고객님들은 20년이 아니라 6개월짜리니까 그 채권 사는 거죠. 그리고 6개월 뒤에 갖다 주면 은행이 다시 사주는 거예요. 은행은 이거를 40번 반복하면 20년 지나는 거죠. 이러면서 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안 팔았어요. 그냥 내 금고에 있어요. 금고에 있는데 마치 채권을 판 것처럼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채권 매각에 따른 자본 손실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안 팔았다는 얘기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20년짜리를 사서 위험을 떠안지 않았어요. 6개월로 위험을 줄였어요. 그러면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이 없어요. 20년짜리 내가 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이 RP 같은 경우는 박스 쳐놓고 얘는 누구냐 이런 질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는 서티피케이트가 이제 증명하다. of 디파짓은 예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CD라고 부르는데 얘는 예금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예금은 가서 돈을 내면 통장을 주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자가 5%입니다. 그러면 만기에 가서 이자를 같이 받는 형태예요. 얘는 그게 아니고 갔을 때 종이에 써 있는 종이 쪽지를 사는 거예요. 1,000만 원 써 있는 거를 이자 5%입니다. 그러면 살 때 5%의 이자를 먼저 깎아주는 거예요. 할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5%면 5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짜리를 950만 원에 사고 나중에 만기에 갖다 주면 1,000만 원을 받는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예금과 좀 다른 형태의 예금인데, 이 예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중도 환매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정기예금의 양도성을 부여했는데 만기 전에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중도 환매가 안 되면 중간에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양도성을 부여한 것이고 모든 은행에서 발행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발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얘는 예금이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예금이라고 써 있는데 비대상이기 때문에 요것도 간혹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최단 만기는 30일 이상, 3개월, 6개월 만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90일짜리, 3개월짜리가 가장 많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기업어음이에요. 기업어음은 우리가 커머셜 페이퍼에서 CP라고 하는데 기업이 돈이 필요해요. 이때 1년 미만의 짧은 자금을 융통할 때는 어음을 발행하고요. 1년 이상의 장기 자금을 융통할 때는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어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거래와 상관없는 융통어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얘는 담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무담보 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매수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기업에 돈을 빌려줬는데 기업이 부도났다.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요. 당연히 예금자 보호는 비대상이고요. 만기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단기 상품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장기물 비중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3개월 이내 만기가 대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기업은 이자를 많이 주면서 기업어음 발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어음 투자할 때는 발행 기업의 신용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전자단기사채,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많지 않은데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어음을 온라인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요걸 우리가 전자단기사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 방식으로 발행되고요. 발행 정보가 공시가 되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기업어음 사는 것보다는 단점을 개선하는, 그래서 예전에 발행 금액이 1억 원, 만기 1년, 요게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엔 나오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이 1억 원, 1년 정도 그냥 가볍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지어음이에요. 표지어음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표지어음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어음 하면 우리 위에 있는 기업어음이나 약속어음도 많지만 거래에 따른 어음들이 많거든요. 이걸 저희가 통상 진성어음 얘기하는데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주변에 사업이나 공장 하시는 분들이 물건 납품하시면 납품 대금을 항상 현금으로 받는 거 아니죠. 어음 받거든요. 3개월짜리 뭐 1개월짜리. 그 어음 받으면 3개월 기다렸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할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럼 은행의 입장에서는 할인해놓은 어음이 많잖아요. 그럼 이 할인해놓은 어음을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 요 할인된 어음을 기준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때 요 어음은 거래를 기반으로 한, 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상업어음, 무역거래를 기반으로 한 무역어음, 외상거래가 있다고요. 그 외상거래를 따로 묶어서 어음을 만들 수 있는데 외상거래를 묶어서 만든 어음을 팩토링 어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담보로 분할하거나 통합해서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할인을 할 때 자기가 할인하고 싶을 때 와서 할인하잖아요. 금액도 다르고 액면도 다르고 이자율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팔 때 어떻게 파냐면 이렇게 종이에 고객님 여기 우리 할인해놓은 어음 전체 50억이에요. 이거 기간 다 다른데 우리 90일로 갈게요. 이자율 다 다르지만 우리 연 3.5%로 갈게요. 그래서 요거를 들고 고객님 마음에 드시면 사세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제가 뭐 들고 있어요? 표지판. 그래서 우리가 이 표지어음은 이렇게 다양하게 할인되어 있는 어음들을 묶어서 하나의 표지를 가지고 판다. 이 표지가 영어로 책 표지, 커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버 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지어음은 요 정의, 요거 놓고 얘는 누구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지어음의 정의 잘 기억해 두시고 얘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때 그 담보된 어음을 보고 투자한 거예요? 그 은행을 보고 투자한 거예요? 그 은행을 보고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원래 어음, 이걸 우리가 원어음이라고 하는데 원래 어음이 부도나면 누가 책임져요? 이거는 은행이 책임져요. 그래서 은행이 책임지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업어음 같은 경우는 매수자가 책임을 졌지만 표지어음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얘는 어음이에요. 어음인데 예금자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요것도 틀린 지문으로 많이 인용됩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최장 만기는 별도로 제한이 없고요. 원래 어음의 잔여 만기 이내로 발행을 하고 3개월 만기가 대부분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화안정증권인데요. 단기 금융시장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고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금융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을 한다.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겐 판매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대상으로만 발행한다. 틀린 지문이고요. 두 번째, 만기는요. 14일에서 2년까지 총 13종류로 발행을 해요. 그래서 14일, 20일, 30일, 60일에서 1년 이내 365일물까지 12종이 있고요. 2년짜리가 한 종이 있어서 13종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통화안정증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틀린 거고요. 만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거나 그러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다는 거죠. 그럼 외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유입됐다거나 역시 돈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흡수하는 거죠.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는 건 한국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니까 이걸 금융기관이 사든 개인 사든 사면 돈을 내고 채권이라는 종이 쪽지를 사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통화량이 흡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흡수한다라는 것이고, 금융기관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그리고 개인은 일반 매출 방식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파생금융시장인데요. 파생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이 수익이 그 상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산의 수익에서 파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파생금융시장이라고 불러요. 이 파생금융상품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기초자산이라고 하는데, 기초자산은 주식 될 수도 있고 금리, 환율 여러 가지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상품으로 구별하는데요. 첫 번째가 선도 선물, 두 번째가 옵션, 세 번째가 스왑. 얘는 주로 박스 안에 넣어놓고 얘는 누구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에 대한 예상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격이 예를 들면 월 말에 제가 뭘 사야 되는데 요 포인터를 사야 되는데 월 말에 지금은 10,000원인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떡하죠? 올라가기 전에 지금 미리 사놓는 거고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미리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생상품 거래의 기본인데, 선도라는 건 뭐냐면 이 거래를 거래 상대방 둘이서 올라갈 것 같은 사람은 미리 사서 수익을 내는 거고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은 미리 팔아서 수익을 내는 거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거래하는 장외 거래가 선도 거래고요. 근데 이 장외 거래는 두 사람이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시장을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도록 장 내에서 거래하는 것이 선물 거래예요. 이 거래의 특징은 만기에 가면 사겠다는 사람은 진짜로 사야 되고 팔겠다는 사람은 진짜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은 그 자산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 안에 인도, 결제 이런 단어가 있으면 선도 또는 선물 거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 선도 거래의 가장 큰 문제가 올라갈 줄 알고 미리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가 무한대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권리만 사는 거예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내가 미리 샀어요. 근데 만기에 가서 가격이 안 올랐어요. 그러면 선도나 선물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지만 사야 되니까 손해가 나는 건데, 옵션 같은 경우는 권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나 안 사. 그냥 권리 포기.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그래서 옵션의 키워드는 권리. 그러면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옵션을 살 때 내는 프리미엄으로 손실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스왑 같은 경우는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나 금리의 이런 조건들을 서로 맞바꾸어서 교환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거래 조건을 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래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선 여러분이 키워드, 선도 선물은 인도 및 결제, 옵션은 권리, 스왑은 교환,
요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 금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금리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의 값을 우리가 금리라고 하죠. 그래서 자금 수요자가 빌린 금액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금을 융통할 때 치르는 대가, 돈의 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해주는 역할. 내가 지금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참았다가 미래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참았다가 미래에 쓸 거면 지금 쓰는 것보다는 더 많이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100원을 쓰지 않고 참았다가 쓰면 이자만큼 더 쓸 수 있도록 해주니까 같게 만들어준다는 개념이고요. 자, 자금의 수요가 늘어났다. 사람들이 돈을 다 필요로 해요. 너도 나도 돈을 좀 빌려달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 값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금리는 상승할 거고요. 자금의 공급이 증가했다. 너도 나도 돈을 빌려주겠대요. 그러면 그 돈값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금리는 하락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바꾸어서 지문을 내면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고 잘 정리하시고, 자, 수익과 이자 중에서 수익이 더 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빌려서 이자 내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면 빌려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자금의 수요가 증가할 거고 금리는 상승하죠. 반대로 수익과 비용 중에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굳이 빌릴 필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감소하면서 금리는 하락할 거고요. 자, 시장 수요가 확대되고 경기가 상승한다. 경기가 상승하면 너도 나도 투자하고 소비해서 더 많이 벌고 싶겠죠.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상승하면서 금리는 상승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하락하면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금리는 하락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돈의 금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조금 바꾸면 경제 용어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 잘 정리하시고, 다음에 금리 변동은 자금의 수요 공급 규모를 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배분해주는 자금 배분의 역할을 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높아지니까 저축이 늘어나고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면 서로 간의 자금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단골 손님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중앙은행은 금리를 운영할 때 물가 안정 목표제, 그래서 정부와 협의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중기 물가 목표를 설정하고 물가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해요. 이때 환율이라든지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중간 목표는 두고 있지 않다. 결정기구는 한국은행 안에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하고요. 재정기획부, 금융위원회 아니고요. 금리 결정은 연 8회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매월 1회 아니고요. 1년이 12달이에요. 그러면 3, 6, 9, 12월 분기 마지막 달에는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금리 결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3, 6, 9, 11을 뺀 나머지 8달 매월 1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 8회로 기억하시고 물가라든지 경제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요. 경기가 과열됐다. 그럼 경기를 좀 진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요? 회수를 해야죠. 돈을 회수를 해서 사람들이 소비하고 투자하는 걸 좀 줄여줘야 돼요.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고요. 경기가 침체됐다. 그러면 소비하고 투자를 늘리려면 돈을 쉽게 빌려서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과열될 때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가 침체될 때 금리가 인하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잘 챙기시고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7일물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 사용되는 금리고요. 파급 경로가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초단기금리는 즉시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금리, 중기금리, 장기금리 순서로 가겠죠. 얘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그래서 콜 금리에는 즉시 영향을 미치고요. 나머지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친 다음에 실물 경제에는 6개월에서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 두 개 바꾸어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콜 금리에 차를 둔다거나 실물 경제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는 잘못된 지문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금리의 종류 한번 살펴볼게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은행 갔더니 금리가 3.0%예요.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금리, 명목금리예요. 뉴스를 봤더니 지금 물가가 2.0% 올랐대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금리는 은행에 넣어서 3%지만 물가가 2% 오르면 1%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질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 요 정의 잘 기억하시고요. 명목금리가 높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실질금리는 하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고요. 기업 투자는 증가한다. 이런 얘기고 또 우리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를 비교해 보면 표면금리는 그냥 표면에 드러나는 금리예요. 실효금리는 뭐냐면 실제로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금리. 내 손에 쥐어지는 금리를 얘기합니다. A라고 하는 상품과 B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요. 은행 갔더니 A는 3.5%고요. B는 3.0%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표면금리가 되겠죠. 우리 누구한테 투자해야 돼요? 당연히 금리가 높은 A에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A는 일반 과세고요. B는 비과세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럼 세금을 계산해 봐야 돼요. A는 지금 달리로 운영이 되고요. B는 복리로 운영이 된대요. 그럼 얘는 이자에 이자를 계속 붙여주죠. 이걸 실제로 계산했더니 A는 예를 들면 2.8%고 B는 2.9%다. 그러면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실제 내 손에 쥐어지는 금리는 2.8, 2.9니까 B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금리를 비교할 때 이때는 뭘 사용해야 돼요? 실효금리를 사용해야 되고요. 표면금리가 동일하더라도 이자 계산 방법 등에 따라서 실효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요. 실질금리와 실효금리를 반대로 설명하는 바꿔서 설명하는 그래서 요게 실효금리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거나 실효금리에서는 표면금리가 동일하면 실효금리도 동일하다. 이런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고 금리 수준 비교 선택할 때 실질금리로 비교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문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 계산 방법에 따른 만기 수령액인데요. 달리는 그냥 이자를 기간에 따라 주는 거고요. 복리는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고 다시 이자를 붙이는 거죠. 연복리는 1년에 한 번 이자를 주는 거고요. 6개월 복리는 6개월에 한 번, 월복리는 매월 이렇게 이자를 주는 것인데 공식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나온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얘예요.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수익이 가장 높으냐. 1년에 한 번 이자 주는 것보다는 1년에 12번 매월 주는 것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달리 연복리, 6개월 복리, 월복리의 이자가 가장 높다. 요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두 번째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